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공수처 관련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당시 1기로 임용됐던 검사가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은 공수처라고 불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이제 검사 및 판사와 같은 이 사법기관에 대한 사정. 자, 이건 참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겠죠. 공수처가 정상화돼서 적극적인 그 기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이 법무법인 법승 박희태 변호사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공수처, 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된 그 내용들 보도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청취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는 그게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업무를 하고 고위공직자 관련돼서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단 공수처는 이제 검찰개혁 일환인데요. 네. 그렇게 논의가 처음 된 건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기소를 검찰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이 근데 이제 내부자를 약간 비호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이제 나왔죠. 그래서 예. 그걸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소가 독점되면 뭐 불편한 게 있나요? 검찰의 뭐 흔히 말하는 예. 이제 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 관련돼서 수사권이나 기소권, 뭐 이제 수사권을 뺏겼다고 치고 기소권을 독점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뭐 내부 비호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수사하고 싶은 사건이나 기소하고 싶은 사건 관련돼서 네. 외부기관에 좀 잘 보이고 싶으면 그쪽 사건은 기소 안 하고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피의사실공표죄라고 원래 피의사실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네. 이 부분을 무죄추정의 원칙상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역사상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여기서 다 이유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논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야 검찰의 기소독점 견제, 고위공직자 수사 독립을 위해서 이제 공수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역사적 사명이 있네요. 네. 기소 독점을 견제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분점시키고 네. 그렇게 나가는데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수사 대상은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예.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네. 대통령의 친족인데요. 네네. 이 고위공직자들이 굉장히 정말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예.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예. 대법원장, 대법관, 뭐 장관, 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뭐 판사와 검사, 검찰총장, 예. 뭐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그렇죠. 장성급 장교.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굉장한 고위공직자들. 그렇죠. 네. 거의 뭐 국가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 네. 지역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네, 맞습니다. 슈퍼 파워들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네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이런 수사 대상한테 이제 공범이 있고. 네.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가 아닐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범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와 검찰청이 나누게 됩니다. 나누어서 한다? 예. 그러면 기소는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공수처가 하고. 예.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 그래도 예. 사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공범 사건이라 그래도 예. 이 내용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법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공범 수사까지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예. 공범 수사까지 하게 되면 너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공수처의 수사가 핵심적인 건 이 고위공직자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소명이 돼야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고위공직자가 네. 누가 직접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고위공직자 저도 좀 대표자 좀 되고 나서 조금 직원 생기니까 제가 직접 안 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지시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소명을 합니까? 이런 내용인데 네. 그 보좌관 수사도 해야 되고 네. 뭐 관련된 하위직 공무원들이거나 관계자들 수사를 해도 공범 수사를 해서 기소할 권한이 있어야 뭐 그것도
따져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렇죠.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아니라 금지돼 있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근데 이제 수사 자체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위공직자가 아까 말씀하신 기소도 못하는데 수사하면 수사에 응하겠습니까? 제대로 응하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행동이 그 앞뒤의 모든 과정들이 영장을 다 받아야 되고 공범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보좌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좌관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보좌관, 고위공직자가 어떤 문제를 했을 굉장히 의심이 누가 봐도 상당히 들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영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보좌관이 아니라 약간 뭐 친분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라면 사실 영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여야를 넘나드는 이 돈봉투 사건, 이 사건 관련돼서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이제 뭐 금품 관련된 범죄를 하게 됐을 때 공수처하고 검찰청 관할이 경합됩니까? 경합된다기보다 공수처의 이제 관할인데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뭐냐면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 당시의 국회의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인데 뭐 정당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에 이제 기소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현재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있는 정당인 그리고 이 정당인의 뭐 보좌관 이런 사람들 무슨 뭐 지역위원회 이런 사람들의 이 중간에 이제 개입이 되게 되면 사실 수사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판단도 그러니까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 필요적으로 이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두 사람의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하고 수사해도 되는지 기소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밤새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공수처 검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현직 검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보 받아서 하는 거나 언론에 나온 걸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지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당한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직접 그림을 그릴 권한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범 당시에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그럼 법을 좀 잘못 만든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현재 공수처 상황이 어떻게 됐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공수처의 성과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확실한 거는 그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일 텐데 공수처 1기 검사 뽑았던 13명 중에 9명이 떠나고 지금 4명만이 남아있어요. 임기 3년이죠? 네. 3년을 채우지 않고 그중에서 과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떠난 거죠. 현재 정원을 채우기도 어렵고 2차로 요 결혼의 대회에서 또 뽑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지금 뭐 한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자 자체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기대만큼 성과도 못 내고 있고 또 이제 기소건도 지금 2023년 5월 기준 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3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뭐 2년이 넘는 이 동안에 기소를 3개밖에 못하자고 공수처를 출범시켰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자, 이제 공수처가 이제 국민들의 기대는 별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일단 크고요. 특히 이제 뭐 검찰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검찰 역사상 이문정 검사 정도만 제외하면 내부 고발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고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크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제보를 받게 되는데 이 제보의 질이 안 좋거나 약간 오염돼 있거나 그러니까 막 정치적 목적에서 거짓말을 하는 제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처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급급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내부의 관련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정보 이 인력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의 인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장과 차장검사님이 다 이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큰 수사기관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떤 시행착오들이 많이 발생하고 압수수색 그 김웅원실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압수수색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사소한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그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데 걸림돌들이 되고 있어서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